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트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정성인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장님 이제 5월 마지막 주간에 접어들었고,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다 오른다고 에브리띵 랠리라 그러더니 이제는 전 세계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우리 빼고 그래서 에브리웨어 랠리 뭐 어디나 다 오른다 이런 랠리까지 있는데 한번 글로벌 증시 성적표 짚어주십시오. 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네. 5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14개국의 증시들이 연일 연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에브리웨어 랠리라는 네.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수익률과 또 기분 자체가 극명하게 좀 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일부 조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만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또한 5월 한 달간만 하더라도 각각 5.9%, 8.7%가 오르면서 연초 이후에 지금 다시 두 자릿수 수익률로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 중국이. 네, 중국 네. 계속 좋지 않았는데 5월 한 달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H지수가 무려 16%가 올랐어요. 1개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좀 눈에 띄는 지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B 금리 인하 이슈가 겹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연일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시아로 좀 눈을 돌려보면요. 네. 일단 또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지수가 5월 한 달에만 3% 이상 상승하면서 일본 또한 약 16% 연간으로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도 5월 한 달간 또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약진이 눈에 띄고는 있는데 사실 그동안 또 그 이전에 보면 하락한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뭐 어떻게 좀 ETF 수익률은 좀 회복이 됐나요? 네. 일단 H지수가 7,000선에 도달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H지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국영 기업들을 이제 홍콩에 상장시켜 놓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중국의 대표 지수가 이제 홍콩에서 거래되는 그래서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 이제 ETF도 ETF지만 ELS의 기초 자산이 네. 홍콩 H지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최근 5년 내 고점이 2021년에 12,00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초에 5,000포인트까지 정확하게 5,001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면서 사실 ES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또 성과를 또 기록을 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7,000포인트에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ELS가 지금 또 다음 달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커트라인이 7,000포인트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0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고 있고요. ETF 시장에서도 지금 차이나 H지수, 홍콩 H지수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여러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연초에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 20% 이상 상승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중국 증시에 대한 신뢰감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중학개미의 탈출 러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장님 항생 H가 오늘 아직 장이 안 열렸습니다만 어제 마감 지수가 6688, 네. 6,688포인트인데 지금 이게 그러면 7,000이 안 되면 아직도 ELS 쪽에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네, 6월에 지금 돌아오는 자금들이 있는데요. 네, 네. 6월 만기 자금들은 보통 7,000포인트 초반에 이제 7,000 저희가 포인트 락인 초반에 구간이라고 락인 얘기를 구간이에요? 하는데, 예, 그 자금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7,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단 증권사들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은 일단 7,000포인트 이상은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좀 뛰어넘으려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좀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 시장 내에 뭐랄까요, 개인들 돈 털어먹는 재미로 사는 세력들 그 속성을 갖다가 감안하자면 7,000 갈 수 있는 시장 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만기 때까지는 7천 안 찍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근데 일단은 7,000포인트를 찍고 지금 일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정책,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정책을 예. 발표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주 환원율을 30%까지 높이겠다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의 유동성 완화책이 가미가 되면서 본토에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H지수가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아까 보니까 인도가 그렇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던데 지금 여기서 신흥국 중에서도 요 인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모디 총리가 지금 3번째 총리 됐나요? 네. 네. 인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는 네. 사실 뜨겁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최근 2년간 가장 뜨거운 증시 중에 예. 한 군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모디 총리가 3연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가장 큰 정치 이벤트인 총선이 5월 초부터 시작이 되었고 인도는 이제 인구도 많고 땅도 크다 보니까 약 6주간 총선을 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6월 초까지 지금 총선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일단 연임은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됐고 다만 이제 여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모디 총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발표했을 때 한 인도 같은 경우에 한 540여 석이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우리는 한 400여 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굉장히 정책 연속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최근에는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는 좀 못 미칠 것 같다라는 결과들이 나오면서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디 총리가 3년임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인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게 이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보면 1기, 2기를 거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고 무엇보다 올해 지금 미국의 대선이 연말에 또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사실 중국과의 마찰로 인해 생산 기지가 인도로에 이전되는 부분은 명확한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생산 기지를 중국에 있던 거를 빼서 인도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이기 이제 뭐 때문에 베트남도 아니고 인도인가 봐요. 네, 인도가 이제 작년에 지금 인구 측면에서 중국을 넘어선 이제 글로벌 넘버원 네, 네. 인구 대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 코세프 ETF에서 이제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를 벌써 출시한 지 약 10년이 됐습니다. 네네. 예, 인도 원조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저게 같은데. 키운 겁니까? 네, 코세프가? 그렇습니다. 네, 코세프가 키운 브랜드이고요. 예. 벌써 상장한 지 10년이 됐고요. 일단 뭐 최근에도 꾸준히 기관 투자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인도 니프티 50 ETF들이 좀 상장이 됐는데 올해는 뭐 소비재 관련된 ETF들 그리고 타타그룹에 투자하는 ETF들까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제가 히어로즈는 알겠는데 키움 히어로즈 근데 네. 코세프는 뭐는 코세프고 뭐는 히어로즈입니까? 그 저희가 두 개의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예, 있는데요. 예. 코세프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ETF, 패시브. 네, 그리고 이제 액티브는 히어로즈 ETF. 아, 그렇게? 두 가지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반기에 뭐 한 번은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맞나요? 네, 일단 뭐 4월 물가지표 나오면서 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5월 예. 물가지표들이 시장에 예상하는 방향 정도 나오면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내 지금 1회에서 2회 정도까지의 인하를 바라보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서 외환시장 진단에서도 나왔지만은 지금 미국은 사실 이제 아직 시점이 안 잡혔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ECB가 이제 6월에 금리를 인하할 네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장기 채권형 예. 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내 대표적인 장기 채권이 국고채 10년 또는 뭐 미국 채 30년 관련된 상품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을 좀 받는 모습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뭐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약바이오가 왜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그 판단됩니까? 그게? 네. 일단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는 네. 경기 방어주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뭐 사람들이 아픈데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약을 안 먹거나 병원 치료를 안 받는 그렇죠.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예. 방어주인데 최근에는 이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신약 개발에 힘을 쏟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제약바이오의 신약 개발 쪽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뭐 또 여기 이쪽 관련 상품이 하나 있네요.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ETF? 네. 저희가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공교롭게도? ETF,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기가 막힌 우야. 네. 그래서 작가님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된 상품 2종을 상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 ETF. 네, 종목명이 좀 긴데요. 그만큼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소위 말하는 저희 미국의 빅파마 업체들, 빅파마. 네,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에 네.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블록버스터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이제 영화 쪽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흥행에 성공하면 이게 블록버스터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으로 연매출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우리 예. 돈으로 1조 4천억 정도의 연매출을 기록하면 이 의약품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되는데 최근에는 블록버스터를 뛰어넘어서 메가 블록버스터 의약품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공을 하나 더 붙인 건데 100억 달러이기 때문에 14조 원. 이게 이제 누적 매출이 아니고요. 연매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출을 기록한 의약품들인데 이 의약품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거쳐서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파이자나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관심을 많이 네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의 상단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상품은 저희가 국내 주식형 상품이에요. 국내. 네, 국내 네. 주식형인데 네.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제약업종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제약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AI 쪽을 좀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코세프 의료 AI ETF인데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 AI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을 저희가 추려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란 말이 조금은 낯선 용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네.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산업 자체도 지금 태동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AI라는 키워드 자체는 지금 현재도 주식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AI가 특정 산업과 만났을 때 뭐 혁신적인 매출이나 기술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 산업에는 반드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이제 저희가 코세프 의료 AI ETF를 오늘 동시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개의 ETF 상장이 됐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구성 종목을 지금 화면에 보니까 뭐 앞서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ETF는 이제 미국 제약바이오 쪽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맞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 성향별로 좀 추천하시는 상품 다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본인의 투자 성향을 이제 파악하시는 게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상품은 사실 성향이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빅파마에 투자하실 수 있는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ETF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형 제약회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회사들은 이미 기술적으로나 매출적인 측면에서 이미 안정권에 접어든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나 어떤 이 수익의 변동성 자체가 좀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약바이오 업종에 투자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빅파마에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의료 AI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 신산업이군요. 예. 네. 이제 태동하고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분명히 담보가 되지만
변동성 자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루닛이나 뷰노 같은 업체들도 네. 대부분 연내에 지금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승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코세프 의료 AI ETF에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저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려다 보면 이게 개별 종목 따라서는 이게 뭐 아니면 돌아서 그거 한데 ETF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겠네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HLB 사태가 예. 터지면서 예.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한데 네. 그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정 기업들의 인가 여부에 따라서 그러네요. 주가가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ETF를 통해 투자하시게 되면 사실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특정 영역, 특정 테마, 특정 섹터에 대한 상품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코세프 의료 AI ETF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ETF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ETF 좀 여쭤볼게요. 엔비디아 뭐 실적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섹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는데 오히려 엔비디아 독주고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일부 종목만 좀 가는 현상이거든요. 어떨까요? 반도체 관련 ETF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반도체 ETF들이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가 서프라이즈라고 얘기할 만큼의 높은 실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장기 성장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일단 성과가 네.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확보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는 어쨌든 수익률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은 해외 ETF 수익률 상위를 보시면은 대부분 지금 반도체 ETF가 차지할 만큼 반도체 쪽에 수익률이 계속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조금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네. 엔비디아와 함께 이 AI 반도체 생태계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AMD나 이 두 회사의 투자 그 수주를 받고 있는 TSMC 같은 기업들도 네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높은 비중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걸 저희가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세프 글로벌 AI 반도체라는 상품은 일단은 엔비디아, AMD, TSMC 이 세 개 종목의 약 60%의 높은 집중 투자 비중을 갖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디자인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설계와 생산의 가교를 이어주는 시놉서스,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이 글로벌리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최근 지금 실적이 덩달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좀 투자하시면서 AI 반도체의 핵심 종목들의 높은 비중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상품들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니 무슨 뭐 AI세요? 뭐 말씀하시는데 거침이 없고 버벅거림도 없고 조곤조곤 말씀 잘해주세요. 렉도 안 걸리시고. 네, 그런 거 이제 열심히 하라고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네, 이런 방송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대신 저희하고 아이 컨택은 잘 안 하세요. 네, 제가 그래서 AI 같으세요. 네, 지난번에 방송을 나왔는데 피드백이 좀 주변에서 왔는데 예. 자꾸 고개를 왜 이렇게 자꾸 돌리냐. 좀 카메라를 좀 카메라를 쳐다봐라. 좀 봐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분들의 그런 피드백이 좀 있어서 오늘은 가급적 제가 카메라를 좀 뚫어져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사람 같아요. 네. 아까는 완전 AI 같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TF 전략을 들어야 되는데 뭐 마지막으로 해주신 그나저나 요렇게 여쭤보는 게 낫겠다. 우리 저 부장님 계신 데가 키움 자산운용이 그래도 나름 여의도에서 채권 명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이거 채권이 이거 ETF 이거 여전히 이거 돈 됩니까 이거? 네, 일단 저희 키움투자자산운용은 네. 이제 자산의 절반 정도가 채권형 예. 상품으로 구성될 만큼 채권의 명가 하우스이고요. 비단 저희 ETF만 하더라도 채권형이 전체 스톡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네,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당연히 채권형 ETF에는 더욱더 높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희는 강하게 그래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 채권형 ETF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장기 채권의 대표는 국고채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세프 국고채 10년 ETF가 이제 국내 국고채형 ETF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탁과 가장 높은 거래량을 좀 유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상품이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상품인데요. 이런 국고채 10년 ETF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판매하고 있는 에이스 미국채 30년 ETF 같은 것들은 또 수익률의 변동성은 크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